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좀 맞아주세요. 네. 자, 오늘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재정학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뭐 아까도 물어봤지만, 자, 경제학을 잘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손 드세요. 없으세요? 한 명?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여러분 전공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대학교에 가면 1학년 때 원론 배우죠. 원론을 배운 다음에 강론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가 알고 있어야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전까지는 이제 다른 훌륭하신 분이 쓴 책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제가 쓴 책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정학 강의를 한 지가 벌써 한 4년, 5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뭘 어려워하는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충실히 반영해서 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책에 우리 제 책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재정학의 시험 범위는 뭐예요? 재정학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학이라는 것이 붙으면 다 시험 범위니까.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과목이 1차 과목이니까 우리는 맥스 90점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맥스 90점. 왜 90점이냐? 선생님 60점 맞으면 합격 아닙니까? 세법 회계에서 많이 점수를 까먹으세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하셔야 1차에서 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얘는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2차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처음만 잘 해두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는 잘 하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셔도 돼요. 시키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이제 사진빨이 좋죠. 그죠? 사진 좋죠. 경제학을 가르친 지 한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됐고 여러 가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재정학이 이제 요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 책도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재정이 뭐예요? 이따 우리 하겠지만 그냥 우리 참고로 여러분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니셔가지고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수업 시간에 뭘 물어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재정이 뭐예요? 재정? 갑자기 우리 와이프 가계부가 떠오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재정은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재정이에요. 돈을 쓰려면 돈을 걷어야 되겠죠.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할 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쓰려면 돈을 쓰는 원리가 필요할 거예요. 첫 번째. 그죠? 돈을 쓰는 원리가 우리가 재정학의 개요라고 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 오늘 하는 거. 그리고 이 재정학의 개요가 재정학 중에서 가장 제일 매우 몹시 어려워요. 경제학적 베이스가 없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시험 문제, 오늘 하는 4시간 동안 하는 것 중에서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처음 하는 오늘이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냥 나랑 재정학이랑 안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종강할 때쯤 되면 선생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 좀 어렵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단독으로 나오죠. 왜냐면 본격적으로부터 여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베이스를 깔아준 거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재정학의 개요는 정부가 돈을 이제 걷고 쓰는 원리가 있으면, 정부가 돈을 쓰고 걷는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바람직한 사회의 기준들을 막 제시하는 게 여기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면,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외부 효과, 뭐 환경 오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공공재, 뭐 가로등 같은 거 안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라는 그래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공재나 외부성을 할 때 결국 정부가 돈을 쓰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사람들이 허락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돈을 쓰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조세를 걷어야지. 여기까지 이제 정부가 돈 썼을 때 어떻게 걷고 어떤 걸 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걷으면 누가 더 부담하냐 막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조세는 반드시 부담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조세가 필요할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 형지 효과가 뭐 저축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노동 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소득 분배 지표,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 하면 끝이 딱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40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재정하기 시간이 부족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패턴화가 좀 많이 되어 있고 되게 어려운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재정학 기본 커리큘럼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그죠? 이제 기본 이론 수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15주 정도, 15회 정도, 60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을 11월 달부터 해요. 11월 달부터 객관식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뭐 하냐면 그 OX 합니다. OX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 학원만의 자랑인 스파르타라고 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재정학을 문제를 한 80개 정도를 매주 푸셔야 됩니다. 매주. 그 10주였어. 10주. 800문제.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전 특강. 그죠?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요. 자, 교재를 좀 보시면 교재는 이제 어떻게 구성됐냐면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핵심 체크라고 표가 하나 있어요. 그죠? 요게 길잡이에요. 길잡이. 적어도 이거는 알고 계셔라 라는 걸 넣었어요. 적어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을 좀 썼죠.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을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여기는 기출이라고 안 써 있죠. 기출 문제가 아니니까요. 기출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해 갔어요? 근데 이제 넘기시면 거기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말고 10페이지도 아니야. 10페이지도 아니고, 왜냐면 이게 기출이 없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단독으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볼까요? 거기 보면 18페이지 18페이지 18페이지는 이렇게 이제 기출을 넣어드렸죠. 기출을 이제 매번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단어 진도 나가고 기출을 풀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기초 이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 페이지에 그 4페이지 보이시죠? 4페이지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라고 써 있어요.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어떤 재정학 교재에도 이런 걸 싫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넣어드렸어요. 아예 그냥 여기서는 제도 이걸 알아야 된다. 기본적인 얘기니까 넣어드렸고, 그래서 기초 이론을 넣었고요. 기본 이론 필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맨 뒤에쯤 가면 27페이지 가면 OX가 좀 있죠. OX 그걸 다 해보시면 돼요. OX 다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페이지를 가면 이제 기출 문제 및 응용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있고 다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은 알차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 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아마 여기서는 OX랑 기출 문제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얼굴이 빛이 역력하다. 그럼 그때 이제 뒤에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는 이제 기본 이론 중심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책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책들 나오겠죠. 객관식도 따로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재정학 가리기 활용법은 기초 재정학을 들으시면 좋아요. 시간이 되시면 들으시고. 근데 이제 뭐 안 들어도 여기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게는 할 거예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끝까지 수강하세요. 왜냐하면 재정학 쪽, 경제 쪽은 이게 약간의 흐름 같은 건 없는데 이게 두 가지가 위험해요. 첫 번째가 하다가 안 하면 그냥 안 한 게 돼요. 안 한 게 되고, 두 번째는 하다가 안 하면 어설픈 고집이 좀 생겨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경제학을 다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경제학을 들으면 이게 다른 과목과 달리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미분도 해야 되고 그래프도 좀 그래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되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대단히 어려운 미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경제학 전공자가 있냐고 물어봤다면 경제학 전공자는 이 수업을 되게 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최소한의 미분만 할 거예요. 최소한의 미분. 증명도 안 할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식의 막 굉장한 시험 문제가 계산하는 것들이 없어요. 물론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계산하는 문제는 제가 그 풀이 방법까지 이 책에 실어드렸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아예 실어줬어, 아예. 그러니까 그거대로만 하시면 돼요. 굳이 자기가 뭐 새로운 방법으로 창작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응용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폼에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처음에 어렵더라도 쭉 듣고 나면 다 끝까지 듣고 나면 앞에 그냥 이해돼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뭐 세법, 회계 뭐 이런 과목들은 이제 한글로 좀 이루어져 있고 수학적인 게 별로 없으니까 한수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는데 특히 20살 이후의 분들을 보시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이해를 못하면 막 답답해 하세요. 근데 경제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버티셔야 돼요. 특히 오늘 잘 버티셔야 돼요. 오늘 게 제일 어렵고 단독으로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기본을 까는 거니까 조금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있잖아요. 뒤에 이제 기출문제를 되도록 다 실어드렸어요. 근데 굳이 막 되게 어려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보면 우리 문제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74번, 75번 한번 보세요. 31페이지에 74, 75 같은 거 보세요. 그죠? 74, 75 같은 거 있죠. 이게 막 어려운 얘기 막 써 있잖아. 그죠? 하지 마세요. 이거 처음에.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됐어요? 처음에 이런 걸로 막 너무 막, 이게 뭐야. 뭐 갑자기 막 어지러워. 막 이럴 필요 없다고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런 거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 놔뒀다가 객관식 때 가서 하면 돼. 굳이 막 처음부터 막 수학이다, 산수다, 어렵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는 5문제도 안 나와요. 5문제도 안 나와요. 그럼 5문제 틀리면 몇 점이에요? 지금 그 계산까지 나한테 달라는 거 아니죠, 지금? 40문제 100점 만점 몇 점씩이야? 어? 2.5점인가? 그죠? 2.5점이죠. 그럼 5문제 틀리면 얼마야? 10점이잖아, 10점. 10점 넘자 12.5점이잖아요. 87.5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진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만약에 뭐 7급 공무원이나 뭐 이런 쪽의 시험이면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2차도 없어. 그러니까 통과점에 불과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통과점에 불과한 과목에 막 너무 막 매진 그 시간에 저랑 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 세법 열심히 하세요. 세법, 회계. 어차피 그걸로 2차 합격해야 되니까 요거는 8, 90점만 맞으면 돼요. 8, 90점만. 이해갔어요? 물론 나는 재정학의 마스터가 되고 싶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4, 15번 같은 74, 75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뭐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강이나 형강 다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들으시고요. 이제 저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막 이럴 건데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말하는 패턴도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눈치 되게 많이 봐요. 눈치가 뭐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졸고 있다. 그럼 웃겨야 하잖아. 그죠?
근데 막 너무 어려워한다. 그럼 쉽게 가르치고. 너무 쉬워한다. 그럼 어렵게 가르치고. 눈치를 봐요. 이게 오프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 뭐 방법을 찾아보죠. 뭐 눈썹을 올린다든지 막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아요. 근데 다시 들을 때 오늘 듣고 다음번에 다시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한 바퀴를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들으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얘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라고 해서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고 처음에는 제가 왜 한 바퀴를 다 돌으라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다 듣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쪽에는 전문가니까 말을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당부의 말씀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처음 해보니까 지금 여기 다 비전공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버티시면 돼요.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재정학의 기초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재정학 기초. 재정학 기초고요. 자, 정부와 재정학입니다. 정부와 재정학. 정부와 재정. 그러면 정부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정부에는 두 가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제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건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안 외워도 됨. 안 외워도 됨. 이해가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독학 해보시죠. 독학의 단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떤 수험이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거면 무조건 학원을 이용해야 돼요. 독학하면 막 이런 거 외우고 있어 혼자 막 좁은 의미 막 이런 거 외우고 있다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는 건 안 하셔도 돼요. 혼자 하면 특징이 뭐냐면 쫙 구석진 거 있잖아. 쫙 구석진 거 막 외우고 좋아해. 나 혼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 좁은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거기 책에 보면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이에요. 행정이 뭡니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입법부고 행정부는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게 뭐야? 행정입니다. 그게 좁은 의미의 정부예요. 근데 넓은 의미의 정부는 뭐냐면 거기 보면 좁은 의미의 정부뿐 아니라 정부 투과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뭐가 있겠어요? 넓게 보면 뭐 공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까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부 투자기관의 공기업 등에 해당한다고 오른쪽에 주석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잖아. 먼저 여기 보면 요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정부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해오셔도 돼요. 안 해오셔도 돼요. 안 해오셔도 돼요. 쭉 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 운영 책임을 보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이나 선출된 사람에 임명된 사람들이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통령은 우리가 뽑았어요. 그죠?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두 번째가 강제력이 있죠. 이제 우리 이제 이번 달이 무슨 달이에요? 개인 사업자 소득세 달이에요. 그죠? 운명의 또 성적표가 와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또 이제 어떻게 세금을 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 안 내면 어떻게 되니까? 안 좋으니까 강제력을 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비시장적 방법의 비시장 배분의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게 공공재라는 걸 하잖아요. 그 공공재의 특징이 정부가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돈 안 받으면 우리가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겠죠. 만들 리가 없잖아.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할 거다? 만든다.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라는 거는 돈 가격이 설정되면 사람들이 그걸 뭐 한다는 거야?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싸지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우리가 기본적인 논리, 이거는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우리 이제 앞으로 그래프를 좀 그릴 건데, 그래프를 좀 여러 가지 종류를 좀 그려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가 가격과 수량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가격과 수량을 그리잖아요. 그죠? 가격이고 수량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경제 그래프와 이쪽 다른 수학적 그래프가 좀 다른 게 뭐냐면 경제학적은 이제 P형 Q로 그리는데 수학에서는 이제 X, 0, Y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펑션 fx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펑션에 또 벌써 어, 이런다 막 이러면 안 돼. 좋아하는 걸그룹이었어요. 슬프게 끝났지만.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x0가 여기 뭐예요? 원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y0가 나오는 거겠죠. 네, 들어보세요. 요거 가져가세요. 프린트 가져가세요. y0가 나오는 거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요쪽이 원인이고 요쪽이 결과예요. 경제 일반적인 수학은. 근데 경제는 만약 이렇게 있으면 얘가 뭐예요? 원인이에요. 얘가 원인이고 요렇게가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가 P0일 때 이렇게 Q0일 때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경제 그래프는 뭐부터 읽어야 돼? 가격부터 읽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다 다시 하겠지만 Q는 이렇게 있는 형태가 있고 P는 이렇게 있는 형태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나중에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요렇게 그리면 이게 뭐예요? 수요 곡선이에요. 자, 이걸 왜 하냐면 지난번에 수업하다가 나는 정말 수요 공급은 알 줄 알았는데 수요 공급도 몰라서 힘들었다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처음 시간이니까. 그럼 수요는 뭐예요? 디맨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담은 거죠. 싸면 사요, 비싸면 사요?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P0일 때 Q0이고 P1일 때 Q1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했어요? 떨어지니까 수량이 뭐 했다? 늘어났다. 이런 겁니다. 공급은 반대로 이렇게 그리겠죠?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 더 구입을 한다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많이 그릴 거예요. 되게 많이 그릴 겁니다. 되게 어려운 그래프는 많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가격이 올라가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면 구입량이 뭐하고 줄어들겠죠.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은 뭐 할 거다? 늘어날 거다. 이걸 우리가 시장적인 배분이다라고 표현해요. 얼로케이션. 참고로 영어도 다 모르셔도 돼요. 전 진짜 쉽게 가르치는 편이에요. 왜냐면 영어를 이거 얼로케이션 이거 안 해오셔도 돼. 어차피 문제에서 줘요. 이렇게 가로 열고 써줘.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스펠링을 안 외워도 됩니다. 네,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안 외워도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다? 비시장 배분의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꼭 시장 원리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 가면 정부를 보는 견해고요. 정부를 보는 견해고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특히 뭐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이런 게 있었다. 앞에 있는 정부의 의미와 특징은 아예 몰라도 되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부를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정부를 보는 견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정부를 뭐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국가가 유기체적 견해는 국가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 그럼 실체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실체가 있다. 왜 세무사가 되고 싶었습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세무사가 좋다 하니까 이해가요? 아니 지금 그럼 왜 사냥꾼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사냥꾼을 원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전문직이 좋다고 얘기하잖아.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저 진짜 반대했어. 결혼 학원 강사 나부랭이랑 결혼한다고. 우리 와이프도 학원 강사였거든요. 진짜 반대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물론 빌진 않았지만 제가 또 큰 소리 빵빵 쳐서 결혼했죠. 어떻게든 제가 1등에서 먹여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학원 강사라는 직업은 우리 시골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전화하세요. 가끔 명절에 내려가면 아들
아들, 다시 한번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어때? 어머니, 제가 애가 둘이고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그리고 제가 강사로서 나름대로 그 유능해요. 그 얘기를 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다시 한번 네가 공무원을 해보는 게 어때? 그게 이제 어른들의 시각인 거죠. 어른들의 시각.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원할 거냐라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 시각이 이거야. 그래서 유기체적 견해는 국가가 개인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국가는 뭐가 되겠어? 국가는 우월적 존재예요. 국가는 우월적 존재예요. 이해됐습니까? 국가는 우월적 존재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기계론적 경우에는 국가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국가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국가는 착할 거다. 그럼 뭐예요? 기계론적 견해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나쁜 국가가 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유기체적 견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개인이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기계론적 견해예요. 기계론적 견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개인이 우월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기계론적 견해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예요. 요거.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정부의 3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면 요걸 외우라는 거는 요걸 외우라는 이유는 뭐냐면 요 얘기가 결국 재정하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써머리.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머스그레이브라고 써 있잖아. 머스그레이브. 참고로 여러분들 그 다른 성인들의 시험을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정학은 사람 이름 외워야 돼요. 네, 사람 이름 외워야 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 이름이 나오면 제가 외우라는 사람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학이 완성되는 단계가 뭐냐면 이 사람을 얘기했을 때 얘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한 바퀴를 돌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돌고 나면 얘가 앞에서 얘기했는지 뒤에서 얘기했는지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 그러면 탁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이름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름을 모르면. 왜? 이름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게 이름을 알면 이 개념이 확 떠오르거든, 사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린달, 빅셀, 니스카넨 뭐 이런 사람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외우라는 사람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뭐야? 머스 그레이브 형님입니다. 머스 그레이브 형님. 그래서 이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정부의 3대 기능에서 자원 배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 볼까요? 우리가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고 분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고 분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국어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 얘기가 똑같이 보여. 그냥 똑같잖아. 뭐 배분이나 분배나. 그죠? 근데 좀 달라요. 뭐냐면 이 배분은 뭐냐면 자원의 흐름을 얘기해요. 자원의 흐름. 자원의 흐름. 그럼 자원이 뭐예요? 자원이 뭐예요? 자원?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시간입니다. 시간이죠. 그죠? 자원. 술, 음식 이런 게 자원이라고 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뭐 석유만 자원이 아니고 자원이에요. 이랬어요? 그럼 자원의 흐름을 본래 시장 가격이 움직여줘요. 시장 가격. 근데 아까 우리가 비시장적 자원 배분이 있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분은 자원의 흐름이에요. 그럼 자원 배분을 누가 하느냐? 얘가 정부가 해요. 정부가. 그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생산과
소비 같은 것을 뭐 한다?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생산과 소비를 조절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지금 정부가 무엇을 통해서 좀 좋은 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적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뭘 주냐?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 주는 거예요. 보조금. 아, 이거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보조금 같은 거 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데 별로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요 1년에 요런 사태 때문에 좀 얘기가 싹 사그라들었지만 그 전에 이슈가 뭐였냐면 미세먼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뭐 디젤차 뭐 그런 탄소 뭐 저감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한 차가 있으면 그거 차 바꾼다고 뭐 보조금 주고 안 되면 뭐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오고 막 이런 정책을 막 시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세 같은 거 부과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장려를 하거나 금지를 하는 등의 활동을 정부가 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우리가 외부성 같은 것을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해. 외부성. 외부성. 자, 외부성은 참고로 뒤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한 4시간 정도 배우실 거예요. 근데 외부성이라는 것은 먼저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다가 정확히 표현하면 시장에서는 내가 뭔가 플러스를 얻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피해를 받았으면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랬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흡연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코에 담배 연기가 확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이래요? 그러지 않잖아. 막 불쾌하잖아. 그럼 내가 가가지고 아저씨 여기 담배 연기 나왔어. 3,000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외부성이에요.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게 외부성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같은 거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라는 거죠. 그럼 뭐 부과하면 돼요? 조세를 부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외부성을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원 배분 기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것들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다 쓰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과정을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명과 그래프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시험 문제는 그래프로 안 나와. 문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지 자꾸 막 증명 과정과 그래프에 막 너무 매몰되다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배분이 있었고 분배가 있었잖아. 그죠? 그럼 분배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디스트리뷰트야. 디스트리뷰트. 그죠?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배는 이게 나눠주는 거지만 경제학 쪽에서는 분배를 조금 더 뭐로 생각하면 좋냐면 인컴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인컴. 그러면 소득이 분배가 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재분배가 되겠죠? 소득이 분배가 되고 재분배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지금 제가 또 이번 달에 세무사님한테 돈을 갖다 드릴 거 아니야. 그분 우리 정윤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정윤돈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아주 살도 빠지고 귀여움이 사라지고 있는데 살쪘을 때 너무 귀엽거든요. 뭔가 이름도 돈 뭔가 이게 고기 같은 느낌이고 되게 좋았는데 살이 좀 빠져서 이질감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소개시켜준 후배한테 제가 이제 세무를 맡기고 있는데 그분이 잘 되시나 봐. 와인 파티를 한대요. 1년에 한 번씩 다 고객님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돈을 이제 벌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분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그런 것들에 따라서 돈을 번 건 뭐다? 분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재분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돈이 많고 적은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막 촛불 집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막 뭐 최근에도 무슨 집회 같은 거 하잖아. 뭐 정치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월드컵으로 할까요? 월드컵 때도 막 몇몇 명씩 모이잖아. 그죠? 그럼 외국에서 제일 당황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모였는데 상점을 털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모였는데 상점을 털러 안 간다는 거야. 그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꽤 뭐가 많기 때문에 중산층이 많기 때문에. 중산층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만약 이 행동을 했을 때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오늘 기분이 꿀쩍해서 저기 있는 외제차를 타고 집에 갔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좀 있는 편이 아직도 많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요건 뭐냐면 소득 분배를 한 후에 뭐 여러 가지 조세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게 재분배고, 그걸 하는 게 누구다?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게 뭐다? 우리가 소득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거죠. 소득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의 무엇을 위해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재분배를 실시하는 거예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재분배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재분배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웨덴 같은 복지 시스템 어때요? 스웨덴은 자기 소유이 없어도 살집 먹을 거 다 줘요. 그죠? 어때? 좋아, 나빠? 좋죠? 그럼 스웨덴만큼 세금 낼 거야? 스웨덴의 최고 한계세율이 90%라고 듣고 있어요. 90% 넘는 걸 알고 있어요. 특정 소득에 대해서 90%를 내야 돼. 그죠? 얼굴 지금 3명. 아니, 나는 그런 스웨덴 싫어.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둑놈 심보가 뭡니까? 세금은 미국처럼, 그죠? 혜택은 스웨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회는 누진세나, 그죠? 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득 재분배가 이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경제 안정화 기능이 되겠죠. 경제 안정화 기능입니다. 그죠? 우리가 경제가 안정화했다. 여러분들 호경기를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호경기?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던 시절.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요번 수업은 굉장히 그래도 연령대가 굉장히 영하신 편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뭐 58세도 계셨고, 그죠? 굉장히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호경기가 우리나라 호경기가 언제였을까요? 그만 나갈까요? 네. 오늘 뭐 수업하기 기분이 썩 별로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즐겁게 수업해야지. 가뜩이나 재정학 뭐 딱딱한 과목 같은데 마음을 여셔야 돼. 호경기가 언제였을까요? 자네. 모르겠어? 우리나라 호경기는 1995년이었어요. 경기가. 그래서 응답하라 1994 딱 그때가 우리나라 경기가 제일 좋았던 때예요. 그때가.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경기가 계속 좋아졌냐? 뭐 그냥 그래요. 뭐 우리나라가 되게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안 좋긴 한데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요. 본래 이때쯤 되면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다 죽으니까. 다 죽으지 않까.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은 최근에 제가 1917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제가 12시 반부터 봤어요. 밤 12시 반. 근데 그 영화는 재밌는 영화입니다. 왜? 12시 반에 우리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우리 와이프가 안 잤어. 재미없으면 바로 주무시는 분이거든요. 끝까지 다 보더니 끝이 시시해 그러더라고. 안 잤네. 재밌네. 12시 2시 반까지 봤으니까 꽤 오래 봤죠. 밤에 봤으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결국 정부는 우리가 임명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국민들의 불만을 뭐 해야 되겠어? 잠재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경제 안정화라는 것은 물가나 실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물가나 실업 같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안정화된 상태로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해야 됩니다.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안정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실시해야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 국민의 고용보험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하는 거야. 뭐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일자리 알선하는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뭐 공공 지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겠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그 가격들을 어떻게 정부가 낮추는 거고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시, 거시. 그러니까 미시는 뭐냐면 가게나 기업이 어떠한 합리적 선택을 하느냐를 보는 게 미시경제학이고, 거시경제학은 국가나 해외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국민소득이 얼마냐, 물가가 얼마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재정학은 미시예요. 그래서 거시 쪽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뒤에 가서 거신 딱 두 번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공공지출이라고 하는 공공경비할 때 한번 하고요. 두 번째 공채론에서 두 번 정도 얘기하고, 여기는 전부 다 미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미시에 미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원 배분 기능이 뭐라고요? 정부가 자원의 흐름을 조세나 보조금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소득재 분배 기능, 소득 분배 기능,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할 수 있다. 경제 안정화 기능,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런 건 다 뺐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학의 역사적 흐름, 뭐 경제학 이론의 추론 방법 이런 다 뺐어요. 안 쓸 거예요. 저는 제가 강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험적 합성이에요. 학문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딱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과 재정학이라는 거 있죠. 재정과 재정학. 재정과 재정학. 그러니까 재정이란 말을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안 해오셔도 돼요. 재정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게를 보면 저희 와이프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데 3일 정도 써요, 제가. 3일 정도. 왜냐면 어쨌든 저도 여러분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막 또 다른 것도 하고 막 하니까 어제 아침 9시부터 일하고 아침 9시부터 일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니까 밤 9시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집에서 일하니까. 왜냐면 밖에서 일했었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빨리 커 있더라고. 뭐 눈 감고 일어날 때 우리 딸이 뭐 유치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집에서라도 일을 해서 이제 좀 자주라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와이프가 야,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나를 위해 빵원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어깨를 툭 치면서 힘내, 파이팅 해라 그러더라고. 동갑이거든요. 동갑 결혼의 장점은 친구예요. 단점도 친구예요. 싸울 때 아주 장난 아닙니다. 동갑 결혼이. 그래서 어깨를 탁 치면서 고생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고생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저만 돈을 벌거든요. 왜냐면 와이프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벌면 저를 갈구더라고. 너무 갈고. 나만 일하고 하지 마.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맨날 나가서 일할 테니까 너는 집에 쉬어. 그러면 제가 이 소득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 명의는 와이프 명돼 있어요. 저는 공인인증서도 없습니다. 다 드렸어요. 그냥. 왜냐면 그분이 그걸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해서 소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제 쓰겠죠.
근데 저희 와이프하고 얘기했어요. 야, 예전보다 소득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변한 게 없냐? 아직도 스타벅스 커피 사 먹으려면 나는 손이 떨려. 그랬더니 야, 나도 나를 위해 사는 게 없어. 애들을 봐. 그러니까 애들이 다 쓰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네,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집에서 돈을 제가 벌어오면 애들과 와이프랑 뭐 저도 쓰고 같이 쓰겠죠. 소득과 지출이 있는 것처럼 정부에도 세입과 세출이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냥 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돈 걷고 쓰는 거. 그러니까 전혀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입과 세출, 물론 세입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사용료도 들어갈 수 있고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로 보시는 거고. 재정학은 뭐다?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걸 연구하는 학문. 그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그러면 그걸 연구한다는 것은 세입, 정부가 돈을 거둘 때는 두 가지가 초점이 되겠죠. 뭐예요? 사람들이 걷기 싫어하면, 내기 싫어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일까? 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출은 뭐가 되겠어요? 이 돈을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클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무슨 학이다? 재정학입니다. 그럼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야? 정부가 돈 쓰는 거 연구하는 게 재정학입니다. 여기는 이제 책이니까 정부가 돈 쓰는 걸 연구한다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뭐 달달달 외울 필요도 없고, 재정학은 정부가 돈 걷고 돈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효율성에 대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 즉 사회 후생, 여기서 후생이란 말에 꽂힐 필요가 없어. 후생은 그냥 얼마나 좋으니.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가 뭐라는, 잉여라는 걸 배워. 잉여라는 게 상실되지 않니, 뭐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막 후생에 대해서 뭐 대단한 복잡한 생각할 거 없는데,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뜻이야? 낭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낭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없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재정학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정부가 100억을 걷었어요, 세금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 100억을 내서 100억만큼 거쳤어.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이제 잉여라는 게 상실이 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럼 봐요. 그럼 정부가 100억의 세금을 냈죠. 그죠? 그러면 국민의 부담은 커요, 작아요? 부담 있어, 없어? 10,000원만 줘봐요. 부담 돼, 안 돼? 되지, 아니, 되잖아. 무슨 소리야. 나 10,000원 정도는 뭐 그 정도일 거면 이게 아니잖아. 국민의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원한 만큼 딱 거치고 잉여가 상실되지 않았으면 초과 부담은 없다고 표현해요, 이건. 그러니까 국민의 부담과 초과 부담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라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 부담은 조선 당연히 국민 부담이 있죠. 근데 초과 부담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그 얘기인데 초과 부담을 없게 만드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 투입에 최대 산출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최소 투입의 최대 산출. 그죠? 그럼 여기 산출은 뭐가 되겠어? 만족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비효율적 배분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적정 생산이다. 적정 생산이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정 생산이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표현하고요.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걸 오늘 이제 이따가 배우실 거예요. 파레토 효율성.
네, 파레토 효율성.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렵진 않을 거니까 저하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평성이라는 거죠. 공평성. 공평성은 우리가 뭐냐면 평등의 정도를 얘기해. 평등의 정도. 평등. 그래서 어떤 책에는 공평성이라고도 쓰고 어떤 책에는 형평성이라고도 쓰고 어떤 책에는 평등성이라고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득 분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소득 분배. 정확히 말하면 소득 재분배가 되겠죠. 소득 재분배. 정확히 표현하면 소득 분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각 사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회마다. 그래서 사회마다 그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효율성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 조금 있다가 뭘 할 거냐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파레토. 토에서 파래졌다는 뜻이 미안합니다. 드립을 좀 치고 싶었는데 2명 웃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레토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죠? 그 다음에 공평성은 우리가 이제 사회 후생함수. 아까 우리 이과였어요, 문과였어요? 우리 대치동에 오신 분 이과였어요, 문과였어요? 어? 문과 사탐 뭐 했습니까? 사회문화. 그러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여기 이제 롤스 나오세요. 롤스 공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멀티였던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경제도 하고 도덕도 하고 철학도 하고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배우는 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번 경제학 기초의 대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파레토 효율성과 사회 후생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 기초가 이제 뭔지 알겠죠? 재정학 기초가 뭐하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뭐냐? 라는 얘기를 해줘야 정부가 뭐 돈을 걷고 뭐 이거 쓰고 막 했을 때 그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인의 자유도 있겠죠. 개인의 자유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개인의 자유는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 이제 돈을 쓰는 게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 소비의 비가역성이라고 아세요? 소비 비가역성? 그게 뭐냐면 돈을 쓰는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저희 집이 98년도에 쫄딱 망해가지고 제가 20대 제가 점을 보잖아요. 그럼 사주를 보면 항상 이런 모든 뭘 다 봐. 뭐 믿진 않는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초년 운이 진짜 별로다.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진짜 모든 점과 가도 초년 운이 진짜 별로다. 안 죽은 게 다행이다. 다만 이제 그 시기를 다 잘 겪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운을 땡겨 쓰는 사람, 소소하게 쓰는 사람, 마지막에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쓰는 사람이래요. 왜? 쓴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성격이 제가 누구한테 막 부탁하거나 뭐 돈을 빌리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전보다는 소득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물건을 사려고 막 고민을 많이 해요. 아직도. 그래서 요즘에 그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 그거 제가 사지도 않았어. 얻었어. QCI5라고 아십니까? 2만원 가성비 좋아. 이거 잃어버리면 좋은 거 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선물 받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비가역성이라는 건 옛날에 어려웠던 시대에 돈 쓰던 가닥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소비 패턴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의 비가역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개인의 자유는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또래는 자동차를 산다 그랬어. 그러면 자동차를 사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자기 연봉의 절반 정도의 cc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어 자기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럼 2000cc 정도 사는 거야. 2000cc가 소나타 이 정도 돼요. 그죠? 그랜저는 TV 광고 보셨잖아요. 요즘 어떠냐고 물으니 그랜저를 탄다고 물었다. 끝났다. 이게 이제 시골 옛날 우리 시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에 이제 설문조사 해보면 어떤 차를 살 겁니까? 그러면 자기의 연봉이거나 그거보다 높은 차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비 패턴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마트 같은 데의 매출은 줄었어요 지금. 근데 여행이나 그다음에 럭셔리 상품들 있죠. 그건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그게 왜냐면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그쪽의 패턴이 더 이제 하나 사더라도 좋은 거 사자 이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쓰고 싶을 때 돈을 쓰는 게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는 후생을 높일 수 있죠. 후생 높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뭐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할 수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온정적 간섭주의는 뭐다? 네가 나중에 돈을 많이 쓰는 거 좋은데 또 다 쓰고 나면 돈이 없을 거니까 나중에 힘들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 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밑줄을 쳐드리겠으나 첫 시간에는 뭐 딱히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로 그냥 다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풀어볼게요. 시작.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기출이 없죠. 기출이 안 써있죠? 기출이 아니니까. 나온 적이 없어요. 이쪽. 그리고 이쪽 오늘 하는 부분 단독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다 그냥 하나로 한 줄씩 넣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다 생산되는 경우 조세부가 과소 생산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겠죠? 과다가 뭐예요? 환경 오염 같은 거. 과소는 뭐예요? 좋은 것들 보조금 지급합니다. 비례세 사회보장제도의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게 틀렸어요. 비례세는 적극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10% 그냥 내는 거 있죠.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이런 게 있다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하실 거니까 또. 세 번째, 물가와 안전고용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가 무슨 기능이라고 합니까? 자원 배분 기능. 얘를 뭐라 그래? 경기 안정화 기능. 그러니까 머스그레이브의 정부의 3대 기능이에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과 같은 방향이다라는 건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뭐가 문제예요? 물가가 문제예요. 그럼 더 물가를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랬습니까? 뭐 이런 식의 것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했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 중요한 내용은 머스그레이브의 3대 기능 여기 체크해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표로 드렸잖아요. 맨 앞에 표로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단원에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